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4쪽에 불공정 행위부터 보실 차례죠. 예. 지난주에 보셨던 거 좀 복습 좀 하셨나요? 네. 예. 지난주 우리 마지막에 본 게 103조를 봤어요. 103조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면 무효다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첫 시간에 보는 건 이제 104조예요. 그러니까 불공정 행위라고 부르고 또는 폭리 행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시는 이 불공정 행위라는 것은 독립된 규정이 아니고 이 103조의 일부에 예를 들어 놓은 예시 규정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103조에 해당되는 것들은 되게 많이 봤잖아요. 뭐 첩계약도 있었고 뭐 등등 판례들 쫙 봤는데 그 수많은 반사회적 행위 중에서 불공정 행위라는 건 그 중에 한 가지의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결국 104조라는 이 폭리 행위도 어디 안에 포함되는 거냐면 103조예요. 그러면 이 103조와 104조는 기본적으로 법률적 성질은 동일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불공정 행위를 하게 되면 취소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 그러니까 반사회적이랑 똑같은 거니까 얘도 절대적 무효에 해당이 돼요. 그럼 절대적 무효에 해당이 되면 불공정 행위도 역시 제3자가 보호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절대적이니까. 자, 조문을 볼게요. 104조. 일단 2번 64쪽에 맨 밑에 2번 불공정 행위의 별표 2개 해두시고요. 폭리 행위라고 가로에 되어 있죠. 그래서 폭리 행위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조문을 보시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래서 폭리를 취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조문상으로 나타나 있는 걸 사례로 보면,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궁박 또는 뭐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황인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을이 삽니다. 근데 이 매매 계약이 을이 갑의 이런 상태 안 좋은 걸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시가가 한 5억짜리인데 5억짜리 부동산을 사면서 그 대가는 1억 원만 지급했다. 요게 이제 폭리행위예요. 그럼 이거를 지금 글로 써보면 요건이 일단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으로 나눌 때, 그러니까 객관적인 요건은 가격차가 현저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주관적인 요건으로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적극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 이렇게 갖춰지면 이 법률행위는 무효가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건 몇 개를 좀 조심해서 보실 점은 가격 차이가 현저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현저한 가격 차이. 그럼 여기서 현저하다는 건 몇 배 이상이냐? 그런 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저하다는 것은 법원이 개별적인 사건마다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뭐 2배다, 3배다라고 산술적으로 평가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판례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5쪽에 괄호 2번에 불공정 행위의 성립 요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셋째 줄에 보시면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몇 배 이상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만 원짜리를 1만 원에 산 거랑 20억짜리를 10억에 산 건 똑같은 2분의 1이지만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건마다 판단하는 것이지 몇 배 이상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하는 시점이 중요한데요. 이 시점은 법률 행위시입니다. 법률 행위시.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나중에 달라진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할 때는 현저하지 않았어요. 근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사정에 변화가 생겨서 가격 차가 현저하게 벌어졌다. 그러면 불공정 행위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달라진 건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할 때 현저했느냐 아니냐. 계약 체결 시,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주관적인 요건으로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조심하실 점은 궁박이라는 단어죠.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궁박이라는 것은 뭐 경제적인 곤궁함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판례는 여기서 궁박이란 꼭 경제적인 급박함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모든 궁박을 다 포함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명예가 크게 손상될까 두려워서 엄청 싸게 팔아줬어요. 궁박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궁박이었죠. 경제적은 아니지만 어디에 들어가요? 정신적, 심리적 원인도 궁박에 포함이 되고 뭐 경솔하다는 건 설명드릴 내용은 없고요. 무경험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때 무경험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무경험인지 아니면 일반 거래, 말하자면 일반 생활상의 무경험인지가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뭘로 본다고 했냐면 일반 생활상의 무경험이지 특정한 거래에서의 무경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판례였죠. 이 판례는 시험에도 몇 번 출제가 됐던 거니까 다시 한번 좀 봐두시고요. 말하자면 그런 거였어요. 제가 며칠 전에 처음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이라는 걸 해봤어요. 처음으로. 그러면 저는 무경험자였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특정 거래, 부동산 거래라는 건 제가 처음 해봤지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제가 실제로는 부동산을 처음 사고 팔았지만 그림으로는 엄청 매일 사고 팔잖아요. 정상적인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무경험자가 아니에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부동산 거래 경험이 몇 번 있었어도요. 지금 그 사람의 상태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이라면 그건 궁박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우리 판례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시골에 80세가 넘으신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이분은 무학 문맹이에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서 아직 한글을 깨우친 적이 없고요. 근데 이 할머니가 예전에 부동산 거래 경험이 몇 번 있었대요. 근데 이제 우리 판례 표현에 의하면 할머니가 지금 이 상태에서 약간의 이제 망령기도 있는 상태였는데 할머니가 이 부동산을 엄청 싸게 판 거예요. 상대방은 그걸 이용했고. 그러면 불공정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 옛날에 부동산 사고 파셨네, 경험자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특정 거래를 예전에 몇 번 해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조문상으로 궁박, 경솔, 그리고 무경험이에요? 또는 무경험이에요? 또는이에요.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불공정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다 갖춰야 되느냐 아니면 이 중에 하나면 되느냐 그걸 묻는 거죠. 이 중에 하나면 되죠. 한 사람이 세 가지 요건을 두루 갖춘다는 건 어려운 일이고요. 이 중에 한 가지면 충분해요.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알았다. 이 사람이 상황이 지금 궁박한 상황이네 라는 걸 알았다는 것 정도로 안 되고요. 뭐 해야 한다고요?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식한 것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이 갖춰지게 되면 이제 불공정해가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요건들이 추정되느냐라는 문제예요. 이러한 요건들이 추정되느냐. 그러니까 추정이라는 건 뭐 용어 자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게 추정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요건들이 추정된다. 그건 바꿔서 말하면 가격차가 현저해요. 그러면 뻔하네. 상태 안 좋은 걸 이용해 먹었네. 라고 하는 걸 뭐 해준다는 거예요? 추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없다면 그건 추정되지 않는 건데 우리 판례는 이러한 요건들은 추정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럼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걸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불공정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런 사실들을 입증해야 되는지 아니면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없었음을 입증하는지 그게 문제죠. 유효주장자가 입증해야 될까요? 무효주장자가 입증해야 될까요? 무효주장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공부하다 보면 뭐 추정된다, 누가 입증한다 이런 용어들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원칙과 예외가 있다. 원칙과 예외가 있으면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될까요? 예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입증해야 될까요?
당연히 예외죠. 원칙은 가만히 있어도 인정되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지금 당사자 사이에 이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그럼 계약이 성립되면 그 계약은 일반적으로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일반적으로 유효한 거예요. 그럼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할 필요 없는 거예요. 누가 입증하라고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니까. 일반적인 입증 책임은 전부 다 예외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그 시험 공부할 때는 뭐 추정된다 안 된다 이러고 단순하게 끝나지만 실제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입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입증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정이라는 거 생각해 보면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 등기부를 봤더니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어요. 등기 원인은 매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럼 등기부상 현재 누가 소유자라는 거예요? 을이에요. 을. 그러면 을이 100% 소유자일까요? 아닐 수도 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얘가 실제로 돈 내고 산 게 아니라 등기 서류 위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이 등기가 무효라는 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을이 권리자라고 뭘 해주는 거예요? 추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얘네 둘 사이에 다툼이 생긴 거예요. 야, 내 등기가 왜 거기 갔어? 둘이 막 싸웠다. 자, 입증은 누가 해야 되느냐? 갑이요. 을의 등기가 무효라고 입증해야 돼요. 을이 적법한 등기라고 입증해야 돼요. 갑이. 그게 바로 추정력이라는 거예요. 추정의 힘. 추정되면 가만히 있어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깨뜨리는 사람이 반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법률행위 매매계약은 성립이 되면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유효 요건을 입증할 게 아니라 누가 입증하라는 거예요? 무효 주장자가 내가 이런 상태고 이렇게 이용당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건이 갖춰지게 되면 이 매매계약은 불공정 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무효가 되면 갑은 을한테 야, 이거 무효니까 내 부동산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효니까 내 부동산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을이 갑한테 알았어, 네 부동산 돌려줄 테니까 내가 줬던 1억 원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그죠? 이거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불법 원인 급여를 봤죠?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는 뭐였냐면 일반적인 무효는 부당이득 반환이니까 일반적인 무효는 서로 돌려주고 끝나는 건데 이건 일반적인 무효가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요? 103조. 그러면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겠죠? 그럼 불법 원인 급여에서 본문과 단서가 있었는데 본문에서는 불법한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경우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근데 단서 조항에서는 그러나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지금 갑과 을 중에 불법성, 반사회성은 누구한테만 있어요? 얘가 이용해 먹었으니까 얘만 반사회성이 있고 갑은 피해자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피해자는 을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서가 적용되니까. 근데 반사회성이 있는 사람은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누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거였죠. 그러니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리버리 한번 당해주면 그렇죠? 내 부동산은 돌려받고 1억 원은 안 줘도 되고 그렇죠. 예. 한번 해볼까? 그렇죠? 예. 근데 이거 성공하시려면 누가 다 입증해야 돼요. 갑이 다 입증해야 돼요. 근데 입증을 못하게 되면 그냥 5억짜리 1억에 팔고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입증 책임은 전부 다 누구한테 있냐면 갑에게 있다. 그럼 오히려 갑이 이제 이득을 보는데 이게 뭐 불공정하냐? 그렇진 않아요. 반사적 이득을 보는 거죠. 누구를 응징하려다 보니까. 을을 응징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갑이라는 사람이 이득을 보고 우리 시험에 한번 뭐라고 출제가 됐냐면 불공정 행위로 무효가 되면 양 당사자는 이미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오해했어요. 틀려요. 양 당사자가 아니고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해자만. 피해자만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불법성이 있는 사람은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을이 불공정 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아서 현재 등기가 병에게 있어요. 근데 이 병은
이게 불공정 행위라는 걸 전혀 몰랐대요. 선의였다. 그러면 이때 이 선의의 병은 보호받을 수 있느냐? 보호돼야 안 돼? 안 돼요. 이건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보호되지 않는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공정 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죠. 처음에 이 대항한다 이 말이 생소하면 주장한다라고 생각하셔도 같아요. 불공정 무효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 절대적이니까. 그래서 103조나 104조 반사회적 행위 같은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제3자가 선이라도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교재를 좀 보죠. 65쪽입니다. 65쪽에 판례박스가 있죠. 별표 2개 해두시고요. 제목에 보시면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언제냐면 법률 행위시, 그러니까 계약 체결시에요. 나중에 달라진 건 고려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밑에 바로 2번 주관적 요건 있죠. 별표 3개 해두시고요. 자, 기억해 보시면 기억에 줄거두세요.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 A번에 궁박이란 첫째 줄 마지막에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경제적 원인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줄거두세요. A번에 첫째 줄에 경제적 원인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B번에 줄거두시고 무경험이란 일반적인 생활 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느 특정 영역에 있어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한다. 그 다음에 니은 나오는데 니은에 누가 계약을 했다고 돼 있어요? 대리인이 계약을 한 경우에 한 장 넘겨보시면 첫째 줄 가운데부터 줄거두세요. 매도인 측의 경솔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궁박 상태는 매도인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궁박 경솔 무경험에서 누구를 판단 기준으로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궁박은 누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본인. 궁박은 본인.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 이것은 본인 기준이고 그리고 경솔 무경험은 행위한 사람,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입증 책임 나오는데요. 그 둘째 줄 따라서부터 줄거두세요. 따라서 그러니까 추정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불공정 법률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경솔, 궁박, 무경험을 입증해야 됩니다. 증명해야 한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용범위 나오는데 적용범위는 뭐 시험에 불공정행위가 출제되면 항상 나오는 건데요. 적용 범위는 자, 불공정하다라는 것은요. 갑이 을에게 뭐 A라는 것을 주고 을도 갑에게 B라는 걸 줘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주고받았는데 이 가격 차이가 현저하게 벌어지면 불공정행위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법률행위 중에는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법률행위도 있어요. 받는 건 없고. 대표적으로 어떤 거겠어요? 주는 거. 증여. 이건 뭐 무상행위죠. 대가 없는 무상행위, 기부행위. 그러면 이런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증여 같은 경우 이 증여 계약은 불공정하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니까. 그래서 적용이 안 되는 건 대표적으로 증여하고 뭐가 있냐면 경매. 이건 불공정행위가 적용되지 않아요. 경매는 법률행위도 아니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시가보다 엄청 싸게 낙찰을 받으면 불공정행위로 무효예요? 유효한 거예요. 그게 경매잖아요. 그래서 이런 증여와 경매는 불공정행위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런 행위는 유효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이제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 단독행위에 불공정행위가 적용되느냐라고 물으면 적용돼요. 단독행위 대표적인 사건은 뭐가 있었냐면 외상채권 포기 사건. 자, 이 갑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A와 B는 부부예요. 근데 이 남편이
이 회사가 횡령죄로 고소를 해서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이에요. 그러자 이제 아내가 남편을 교도소에서 빼내려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다니는데 이 회사가 쓱 접근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당신네들이 우리 회사에 가지고 있는 외상대금 채권을 포기해주면 횡령죄 고소 취하하고 남편 빼내는데 적극 협조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아내가 남편을 교도소에서 빼내겠다는 일념으로 외상채권을 포기한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B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궁박한 상황인데 이 회사가 그걸 이용하여 외상대금 상당의 폭리를 취했다라고 본 거야. 이건 불공정 행위로 무효라는 거죠. 근데 이 외상채권 포기라는 건 계약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채무면제와 같은 단독행위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건 불공정행위라는 건 꼭 계약에만 국한하여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적용된다는 건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적용 범위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적용 안 되는 게 뭐하고 뭐라고요? 증여와 같은 기부행위, 무상행위 이런 거랑 경매. 자, 교재 볼게요. 4번에 적용 범위 있죠? 별표 2개 해두시고.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죠. 104조는 구속된 남편을 구하기 위한 궁박한 상태에서 외상대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와 같은 자, 어디에도 적용돼? 단독행위. 그걸 줄 거두세요. 단독행위에도 적용되나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와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효과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무효고요. 2번에 급부가 이행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첫째 줄에 그냥 확인만 하세요. 뭐라고 되냐면 폭리행위의 상대방, 바꿔서 말하면 피해자죠. 피해자는 불법 원인이 없으므로 급부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폭리행위자는 불법 원인에 의하여 급부한 것이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누가 이득을 보냐면 피해자가 이득을 봐요. 그리고 67쪽에 둘째 줄부터 줄 거두세요. 이를 추인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이건 뒤에 가면 자세하게 볼 거고. 자, 그러나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거기까지 줄 거두시고요. 그 판례가 바로 밑에 있는 내용이에요. 별표 2개 해두세요. 뒤에 무효 부분에 가면 공부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무효행위의 전환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한 이 법률행위가 무효예요. 무효. 근데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해 보면 이게 무효인 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야 라고 인정이 되면 지금 한 건 무효지만 다른 행위로 바꿔줄 수 있다. 이걸 무효행위를 뭐 해주는 거야? 전환. 그러니까 원래 한 번 무효는 그냥 무효로 끝나는 건데 이 유사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바꿔주는 게 바로 무효행위 전환이에요. 그러면 이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 경우에 무효행위의 전환이 가능하냐라고 한다면 우리 판례는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괄호 1번에 괄호 2번부터 볼게요. 판례 괄호 2번.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뭐라고 돼 있어요? 적극. 그러니까 판례에서 적극이라는 건 적용한다는 거고요. 소극이라고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인정해 준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그래서 이거 2010년에 나왔던 판례인데 그 후로 거의 뭐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어떤 데서 이제 어떤 회사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건물을 이제 아파트 같은 걸 많이 지으려고 하는데 그럼 그 땅을 다 매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미리 땅을 조금 사놓고 난 죽어도 안 팔아 이럽니다. 뭐라 그래 이거? 알박기 사건이에요. 알박기하고 안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공일자가 다가오니까 이 회사가 굉장히 급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아주 비싼 가격으로 평당 7,500에 매입을 합니다. 산 거예요. 그리고 산 다음에 이제 이 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불공정 행위다. 그러니까 우리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했기 때문에 불공정 행위로 무효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판례에서 뭐라고 판시하냐면
근데 이 부동산을 어차피 사고 팔 것이었다면 이 터무니없는 매매 계약은 무효지만 가격을 어느 정도 낮춰서 유효한 매매 계약으로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전환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터무니없는 가격은 무효지만 이 무효인 행위를 적절한 가격으로 전환시켜서 유효한 계약으로 바꿔주겠다. 그게 뭐라고요? 무효행위의 전환. 인정돼야 안 돼? 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근데 이 알박기한 양반이 법 공부를 좀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떤 합의서를 한 장 더 쓰냐면 부재소 합의서를 뒀어요. 그러니까 부재소 합의라는 건 이 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 원래 부재소 합의하게 되면 소송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불공정 행위를 하면서 부재소 합의를 했다면 이 부재소의 합의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역시 무효다. 1번, 가로 1번. 매매계약 등 쌍무계약이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관한 부재소 합의의 효력, 뭐라고 돼 있어요? 무효다라는 게 판례, 중요한 판례고. 자, 이번 시험에 불공정행위가 출제가 됐죠? 바로 밑에 예제 나왔습니다. 문제 볼게요.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OX? 맞죠. 2번.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증여죠, 증여. 증여와 같은 게 대가가 없는 무상계약이죠. 3번. 불공정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또 나왔어요.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고. 그 다음에 4번.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해 정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궁박은 본인,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이렇게 돼 있죠. 5번. 매매계약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렇죠. 법률 행위시 기준.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죠. 그러니까 불공정 행위는 굉장히 정형적이에요. 시험에 나올 게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것만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에 법률 행위 해석이 나옵니다. 제가 또 감기에 걸려서 듣기 좀 불편하실 텐데 양해해 주시고요. 감기 걸리고 어깨가 어느 날 며칠 전부터 어깨가 안 올라가가지고 한의원 가서 침 맞고 새해부터 상태가 아주 메롱해요. 법률행위 해석을 보는데 그 법률행위 해석을 왜 하느냐?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요,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계약을 할 때 명확한 단어를 적절하게 구사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우리가 정확한 법률 용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다 보면 좀 두루뭉술하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계약을 한 것인지를 확정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법률행위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판례 보면 임대차를 했어요. 임대차. 을이 임차인. 근데 특약사항으로 뭘 달았냐면 임대인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 이렇게 달았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인 아저씨 권리금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아니 권리금을 왜 나한테 달라 그래요? 아니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주셔야죠. 아니 이 양반아 내가 인정한 듯이 준댔나 이런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모든 권리를 지급하기로 함 이러면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이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정한다는 건 주겠다는 것인지 아닌 건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적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해석해야죠. 그럼 이 해석은 누가 할까요? 법원이 하는 거예요. 해석의 주체는 누구냐면 법원이에요. 그럼 만약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법률행위에 문제가 생기면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라고 특약을 했어요. 그러면 매도인의 해석에 따를까요? 법원이 해야 될까요? 법원이 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해석권은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어요. 확인하고 갈게요. 68쪽에 2번 법률행위 해석의 주체 이렇게 되어 있죠. 첫째 줄에 줄 거두세요. 법률행위 해석의 주체는 법원이다.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도
법원의 해석권은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판례 내용 볼게요. 맨 밑에 판례 내용에 매매 계약서에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은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그러면 우리 법원은 권리금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임대인이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야. 이 인정한다는 것은 을이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용인해 주겠다. 방해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지 임대인이 그 권리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럼 법률행위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핵심 요소가 뭐예요? 의사표시.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얘기한 게 법률행위는 무엇에 의해서 효과가 생겨요? 의사표시. 원하는 대로 생겨요. 그럼 결국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건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문제로 귀결이 돼요. 그럼 이 의사표시라는 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자, 의사표시는 우리 통설에 의하면 두 가지로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현재 우리 통설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떤 사람이 의사표시를 할 때는 제일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그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동기가 있어요. 동기.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자동차를 한 대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자동차를 사게 된 동기가 있잖아요. 또는 집을 사요. 그럼 집을 살 때도 뭐 주거용으로 살지 아니면 좀 투자용으로 살지 그 동기를 가지고 집을 사겠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로 구성되어 있지 뭐는 구성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기는 구성요소로 보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어떤 의사표시 했을 때 동기의 흠결이 있어요. 동기의 흠결이 있으면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안 미치는 거예요. 동기는 구성요소가 아니니까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만 멀쩡하면 되지 이 동기는 의사표시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법률행위를 했는데 동기가 불법이에요.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무효해요? 원칙적으로 유효한 거예요. 동기를 알 게 뭐예요? 그런데 이 불법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지면 무효가 되는 거죠. 동기는 구성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둘 중에 무엇을 더 중시할 것이냐? 의사냐, 표시냐 이게 문제인데 뭐 전통적으로 의사를 강조한 입장을 의사주의론이다라고 불렀고요. 표시를 강조한 입장을 표시주의다라고 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학설이에요. 뭐 이것저것 뭐 절충주의, 뭐 효력주의, 신의사주의 등등 있는데 이게 기본이에요. 그럼 의사가 중요하냐, 표시가 중요하냐?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표시를 했는데 이 사람의 의사는 A였어요. A인데 표시는 B라고 했다. 그러면 이게 의사주의와 표시주의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져요. 의사주의에 의하면 이 B라는 표시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의사주의는 뭐가 중요해요? 의사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 표시는 의사와 다른 표시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 표시는 무효예요. 무효. 그럼 표시주의라는 건 네 의사를 어떻게 알아? 표시된 대로 책임을 져야지. 이게 표시주의예요. 그럼 표시주의에 따르면 B라는 표시는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한 거죠. 어떤 사람인지 드셨어요? 자, 그러면 다른 사례 하나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회사에 다니는 사람인데 사장님한테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근데 이 갑은 사직서를 제출할 때 사직의 의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회사를 그만둘 생각도 아닌데 사직서를 제출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그만둘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신임도를 확인하고 싶어서 내가 이 회사에 정말 필요한 사람인지 사장님이 나를 잡으실 거야. 월급도 올려주고 이런 생각으로 사직서를 낸 거예요. 근데 이제 예상과는 달리 사장님이 흡족해 하시면서 이게 수리를 해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의사와 표시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이건 의사주의냐 표시주의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져요. 만약에 의사주의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과 수리한 이 행위는 유효겠어요? 무효예요?
의사주의는 의사가 중요한 거니까 이 표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무효예요. 근데 표시주의에 따르면 이 사람 마음에 알게 뭐예요?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그건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우리 민법이 의사주의를 취하느냐 표시주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데 우리 민법은 주로 어떤 입장을 취한다고 하냐면 절충주의. 둘을 섞었는데 표시주의로 강력하게 기울어진 절충주의다라고 해요. 요게 이제 우리 좀 이따 공부할 텐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비진의 표시라고 해요. 진의와 다른 표시했다. 그러면 비진의 표시를 했다면 우린 표시주의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원칙이 유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원칙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첫 시간에 민법은 제3법과 가족법, 신분법이 있다고 했는데 근데 제3법은 거래 안전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니까 표시주의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분행위, 가족법상 행위는 표시가 중요하겠어요? 의사가 중요해요? 당연히 의사가. 당사자의 진의를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법상 행위, 신분행위에는 의사주의로 강력하게 기울어지는 거고요. 제3법에는 기본적으로 표시주의에 가깝게 된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표시주의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 효과의사, 당사자의 효과의사를 탐구할 때 중요한 것은 내심상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표시상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표시상이죠. 이제 교재를 볼게요. 68쪽에 첫 번째 판례 박스입니다.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첫 번째 판례. 자, 내용을 보면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예, 68쪽의 첫 번째 판례 박스에 중요한 건 본체가 되는 것은 내심상의 의사라는 거예요? 표시상의 의사라는 거예요? 근데 첫째 줄 가운데 뭐라고 되냐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만약에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있다면 표시상의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내심상의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내심상의 의사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표시하면 그 사람의 내심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표시에서 나타나는 효과사를 탐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오른쪽에 해석의 방법 나오는데 자연적 해석에 별표 2개 해두시고요. 괄호 1번 자연적 해석 그리고 그 밑에 판례 박스에 별표 해두세요. 그러니까 해석의 방법인데요. 해석의 방법은 자연적 해석이 있고 규범적 해석이 있고요. 보충적 해석이 있어요. 세 가지인데 자연적 해석은 누구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냐면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을 해요. 표의자. 그럼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한다는 건 의사주의와 표시주의 중에서 어느 데 더 가까운 거예요? 자, 우리가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면 얘를 뭐라고 불러요? 표의자.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 표의자고 얘가 상대방이잖아요. 그러면 표의자 입장에서 본다는 건 의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표시를 강조하는 거예요? 의사죠. 그럼 이건 의사주의에 근접한 거예요. 근데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봐요. 그럼 이건 어디에 가까운 거냐면 표시주의에 가까운 거예요. 보충적 해석은 제3자 입장.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예요.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의 개념을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이 자연적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면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오표시라는 건 잘못된 표시죠. 잘못된 표시는 해가 없다는 거예요. 오표시 무해 또는 오표시 무효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한 거고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중요한 거고 잘못된 표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뭐 독일의 사례를 가지고 보면
학자들이 많이 드는 얘기가 A와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둘이 계약을 했어요. 둘이 어떤 계약을 했냐면 기관총 매매 계약을 했대요. 기관총 매매 계약. 근데 계약서에 기관총이라고 쓰기가 좀 그래서 계약서에다가는 피아노 10대라고 적은 거예요. 총계약 적법 유예라고 가정하고 그럼 이렇게 계약서에 피아노라고 적었는데 실제로 기관총 계약이었다. 그러면 이행기가 되면 B는 A에게 계약서에 써있는 피아노를 줘야 될까요? 합의한 기관총을 줘야 될까요? 기관총을 줘야죠. 그게 오표시 무효.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당사자 합의인 거지, 의사인 거지 이 표시는 잘못된 표시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게 오표시 무효 또는 오표시 무효예요. A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으면 나의 가장 친한 친구 B에게 도서관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내가 죽으면 누구에게 뭐 주겠다. 이거. 언제 준다고요? 죽으면. 이런 걸 유증이라고 하죠. 유증. 근데 얘가 유증을 했는데 내가 죽으면 도서관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얘네들은 자기가 A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 창고를 도서관이라고 불러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야 우리 도서관 갈까 이러면 한 잔 묵자 이런 얘기였다는 거죠. 그럼 이런 사실이 밝혀졌다면 A의 유언 집행자는 이 B에게 진짜 도서관을 줘야 돼요? 포도주 창고를 줘야 돼요? 이거죠. 이건 표시가 잘못된 거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표시 무효예요. 오표시 무효. 안 어렵죠? 예. 자 그럼 이제 우리 판례를 봅니다. 갑이 을한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 팔기로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계약서를 쓸 때 실수로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인접한 B 토지 매매 계약서가 작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100번지고요. 이게 101번지인데 갑과 을은 100번지를 둘러보고 이 땅을 사고 팔겠다고 합의한 거예요. 근데 계약서를 쓸 때는 실수로 100번지가 아니라 101번지로 잘못 적었다는 거죠.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는 토지는 A 토지예요? B 토지예요? A 토지예요. 계약서에 글자 잘못 쓴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오표시 무효. 그럼 중요한 건 당연히 A 토지의 계약이 성립한 거지 B 토지에 대한 계약은 성립한 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계약서에 B 토지라고 잘못 적히는 바람에 B 토지 등기가 을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그러면 을 앞으로 경료된 B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무슨 얘기냐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라고 물어보면 뭘 확인하시라고 했어요? 유효하려면 등기와 실체 관계. 그 사람에게 등기가 넘어갈 실체적 법률 관계가 있으면 유효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한테 B 토지 등기가 넘어갈 실체적 법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A 토지 매매 계약했지 B 토지 계약한 적 없잖아요. 따라서 이 등기는 실체 관계가 없는 원인 무효의 등기가 돼요. 이 등기는 무효. 근데 문제는 B 등기가 을에게 있는 바람에 을이 병한테 팔았어요. B 토지 등기를 이전해 주었다. 근데 병은 을이 소유자인 것으로 믿고 B 토지를 이전받았답니다. 자, 그러면 선의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할 수 없죠. 권리자에게 샀어요? 무권리자에게 샀어요? 무권리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게 부동산을 샀는데 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샀으면 얘는 무조건 취득이에요. 근데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샀다면 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론상으로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산 사람은 권리 취득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권리 취득을 하려면 뭐가 따로 있어야 한다고 했냐면 법률 규정. 얘를 보호하겠다는 규정이 없는 한 얘는 보호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을과 병을 상대로 각각 비등기를 어떻게 하라고 해야 돼요? 말소해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A 토지를 이전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A 토지는 유효하게 성립한 거니까. 그리고 오표시 무효에서는 뭐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이런 말 쓰면 무조건 틀려요. 이런 말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갑과 을은
A 토지에 대한 완전한 의사 합치가 있었어요. 그럼 착오의 문제가 생길 리가 없죠. 만약에 갑은 A 토지인데 을은 B 토지로 오인했다. 이러면 착오의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둘 다 A 토지에 대한 완전한 의사 합치가 있기 때문에 A 토지에 대한 착오는 없어요. B 토지는 착오 취소란 말 나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이건 B 토지는 착오 취소란 말이 나오면 안 되냐면 우리가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 이 말 쓰려면 최소한 계약이 성립이 됐어야 돼요. B 토지 계약은 아예 성립된 바가 없기 때문에 취소한다는 말을 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왜 안 되는지를 설명드렸는데 수험상으로는 뭐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착오 취소란 말은 무조건인데 취소란 할 수 있다는 말은 나올 수 없다. 요 사례 이해되셨어요? 예. 갑이 을하고 A 토지에 대한 합의를 했는데 계약서에 B 토지라고 잘못 적었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된 건 어떤 거예요? A 토지. 잘못 쓴 건 아무런 해가 없어요. 근데 잘못 작성되는 바람에 등기가 넘어갔다? 이는 실체 관계없는 원인 무효 등기예요. 근데 무효 등기를 믿고 병이 샀어요. 등기 믿고 산 거 보호해줘야 안 하죠? 안 하죠.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산 사람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5표시 무효고요. 이게 자연적 해석의 대표적인 거고, 그럼 규범적 해석은 뭐 여러 가지 판례 있는데 예를 들어 총완결 사건 뭐 이런 게 대표적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빌려주었어요. 채권이 있어요. 100만 원. 근데 을이 갑에게 한 50만 원을 변제합니다. 그러면 갑은 일부를 변제받았는데 이 사람이 영수증을 을에게 써줬는데요. 영수증에다가는 뭐라고 적어주었냐면 총완결이라고 적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아니 당신이 영수증에 총완결이라고 적어줬으니까 나머지는 면제해 준 거 아니냐? 나 돈 안 갚아. 갑은 이 사람아 그런 게 아니라 내가 50만 원이라도 빨리 받으려고 써준 거지 면제해 줄 생각은 아니었어.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 사건에서는 표의자가 지금 누구예요? 영수증 써준 갑이잖아요. 상대방은 을이고 이 사건에서는 우리 판례가 누구 입장에서 해석을 하냐면 상대방 입장이에요. 그러면 총완결이라고 적어주었다면 나머지는 탕감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나머지는 갚을 필요가 없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건 그러면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고 언제 규범적 해석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럼 자연적 해석을 하는 전형적인 경우는 언제냐면 자 자연적 해석은 누구 입장이에요? 표의자. 그러면 상대방이 없으면 누구 입장만 고려하면 되는 거예요? 표의자죠. 그러면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 뭐 있었어요? 상대방 없는 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 재포, 유언유증, 재단법인설 폭 이런 것들은 상대방이 없으니까 누구 입장에서만 해석하면 돼? 표의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재산상 행위와 신분행위 중에서 신분행위, 가족법상 행위죠. 가족법상 행위는 표의자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되고요. 세 번째, 당사자의 진위를 안 경우. 그러니까 특히 조심하셔야죠. 당사자의 진위를 알고 있다. 그럼 의사를 알고 있다면 표시가 중요해요?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의 진위를 알 수 없어요. 모른다. 그럼 그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표시가 중요한 거죠. 이해되셨어요?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서로 의사표시한 사람 사이에 서로 의사를 알고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떤 해석을 하는 거야? 자연적. 근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중요한 거야? 표시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은어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은어를 많이 쓰는데 은어는 이 문구가 있고 안에 속뜻이 숨겨져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들끼리 은어를 막 쓸 때 속뜻을 알고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은어의 문구 자체가 중요해요? 속뜻이 중요해요? 속뜻. 이게 무슨 해석이에요? 이게 표시고 이게 속뜻이니까 자연적 해석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은어를 자기들끼리 쓴 게 아니라 집에 와가지고요. 집에 와서 할아버지한테 은어를 썼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애들의 속뜻을 잘 모르시고 문구 자체로 이해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속뜻이 중요한 거예요? 문구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문구 자체. 이게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에요. 근데 할아버지도 신세대셔요. 그래서 딱 은어 쓰는 순간 그 얘기는 알아들어줘요. 그러면 이건 서로 은어를 써서 서로 속뜻을 아는 거잖아요. 그럼 그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에요. 어떤 의미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갑이랑 을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지금 현재 그 교도소에 복역 중이에요. 교도소에서는 이제 은어를 되게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그 은어 중에 한 가지가 강아지라는 은어가 있는데 강아지는 담배를 말해요. 그러면 갔다 온 건 아니고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교도소의 수용자인데 자기들끼리 강아지를 주고받기로 계약을 했어요. 강아지를. 그러면 이행기가 되면 을은 갑에게 진짜 개를 줘야 될까요? 담배를 줘야 될까요? 담배 줘. 이게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에요. 근데 이 갑이 만기 복역하고 출소했어요. 출소했는데 사회에 적응이 안 돼. 민간인이랑 계약을 하는데 민간인이랑 계약하면서 강아지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을은 담배를 줄까요? 개를 줄까요? 개를 주겠죠. 이게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이죠. 표시된 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민간인인데 이쪽 사회 밝아요. 그래서 얘가 강아지 하는 순간 담배구만 다 알아들었어요. 그럼 이때는 개를 줘야 돼요? 담배를 줘야 돼요? 담배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당사자가 합의했다. 진위를 알고 있다면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사건에서 이 총완결 사건에서요. 을이 갑이 영수증을 써줄 때 실제로 면제해 줄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대요. 그럼 무슨 해석해야 돼요? 그럼 자연적 해석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알지 못했다면 규범적 해석을 하는 거죠. 갑이 을한테 임대차를 해요. 임대차. 근데 상가를 임대차하면서 특약을 달았는데 이 특약사항으로 뭐라고 달았냐면 이 건물에 이 상가 임대차한 건물에 모든 화재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 이렇게 특약사항을 달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상가 건물에 불 났어요. 불 났는데 이 불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화재였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이 모든 안에 불가항력이 포함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임차인은 뭐라고 항변하냐면 여기서 모든이라고 했지만 여기서의 모든은 나의 잘못 그리고 나의 종업원의 잘못 더 나아가 고객의 부주의까지는 모두 내가 책임지는 거지만 불가항력은 아니다. 불가항력은 아니다. 임대인은 뭐라고 하겠어요? 몰라. 모든이야. 무조건 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에 불가항력이 포함되느냐. 지금 서로의 의사가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표시. 문구. 표시된 문구 자체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불가항력을 포함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럼 이 판례의 해석은 자연적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충적 해석은 의미만 가볍게 보세요. 보충적 해석은 뭐냐면 제3자 입장에서 하는 건데 법률행위 내용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거예요. 간극이라는 건 공백, 틈. 그러니까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했는데 어떤 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빠진 부분을 해석하는 것을 보충적 해석이라 하고 제3자 일반인의 시각에서 해석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교통사고 후유증 사건. 이거 뭐냐면 갑이 을을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을이 다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손해배상 합의가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손해배상을 받은 을이 나 더 이상 달라고 안 할게 라고 청구 포기각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몇 년 있다가 이 을에게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후유증이 발생하여 영구장애 상태가 옵니다. 그러자 을 측에서는 추가 배상을 해달라고 했고
아니 이 양반아 다 받았다 그랬잖아. 못 줘. 이렇게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손해배상 합의할 때 후유증에 관한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빠졌다는 거예요? 빠졌다는 거예요. 합의 내용 중에 후유증에 관한 부분이 빠졌다. 이게 법률행위 내용에 뭐라고요? 간극,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간극을 메워내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건 누구 입장에서 하는 거냐면 일반인, 제3자, 우리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배상 다 받았다고 각서를 써줬는데 나중에 예상 못한 후유증으로 영구장애 상태가 왔다. 추가 배상 해주라고 했을까요? 안 해도 된다고 했을까요? 해줘라.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근데 이건 뭐 판례의 결론보다 요 의미, 보충적 해석이란 법률행위 내용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해석이다라는 점. 중요한 건 뭐하고 뭐였어요? 자연적과 규범적 해석을 구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다음 69쪽에 자연적 해석 보셨고, 그래서 넷째 줄에요. 동그라미 1번. 넷째 줄에 즉 이렇게 되죠. 즉 내심적 효과사를 추구하는 것이다. 자연적 해석은 내심의 의사를 보는 거고요. 2번의 제목에 줄거두세요. 오표시 무해 원칙. 자연적 해석에서 제일 중요한 거고, 판례는 말씀드린 것처럼 별표해 두시라고 했고요. 다음 페이지 규범적 해석을 보죠. 동그라미 1번 내심적 효과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누구 시각에? 상대방 시각. 해석을 말한다. 줄거두시고요. 그리고 2번에 넷째 줄에 결국 하면서 기억, 니은, 디귿 나오죠? 찾으셨나요? 예, 거기에 별표하고 줄거두세요. 결국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경우 니은 신분행위, 가족법상 행위죠. 디귿 상대방이 표의자의 내심적 의사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규범적 해석이 아닌 자연적 해석한다. 그래서 밑에 판례박스 있죠. 1번의 총완결 사건 확인만 해두시고요. 그리고 2번은 그 첫째 줄 가운데 협조를 최대로 한다. 거기 줄거두세요.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판례입니다.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라는 건 법적 책임을 지는 걸까요? 지지 않는 걸까요? 그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이행되지 않았어요. 법적 책임 져야 돼, 안 져야 돼? 안 져도 된다라는 게 판례. 어떤 판례에서는 각서를 써줬는데 뭐라고 써줬냐면 걱정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적어줬어요. 예. 그럼 걱정 말고 기다려라는 것은 법적 책임을 진다는 걸까요? 그렇게 볼 수 없을까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판례 입장이고. 3번은 첫째 줄에 모든 화재 줄거든요. 모든 화재 판례. 모든 화재는 불가항력이 포함돼야 안 돼? 포함된다라고 했죠. 3번의 보충적 해석은 그 1번에 나오죠. 법률행위 내용에 간극이 있는 경우 이를 제3자 시각으로 보충하는 것이다. 그것만 확인하세요. 자, 오른쪽은 중요하진 않은데 제목만 볼게요.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지금 우리가 본 건 해석에 뭘 본 거냐면 해석하는 방법을 본 거예요. 방법. 그럼 해석하는 기준은 괄호 1번에 당사자가 의도하는 뭐라고 돼 있어요? 목적. 목적이 줄거두세요. 목적. 제일 중요한 건 당사자 의사. 목적이 중요하고 괄호 1번이에요.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사실인 관습. 그래서 1번에 목적에 줄거두시고 2번에 사실인 관습에 줄거두시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3번에 임의규정. 임의규정 줄거두시고 그 다음에 4번에 신의칙. 신의성실의 원칙. 제목에만 줄거두세요. 그래서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 기준이 되는 건 뭐냐? 순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목, 사, 임, 신 이렇게 돼요. 목사, 임신. 네, 순서가 해석할 때 목적은 당사자의 의사예요. 의사를 해석하는 거니까 의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라는 건 사실인 관습이에요. 관습. 그리고 임은 임의규정.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의규정과 의사가 다르다. 누가 우선한다고 했어요? 의사, 임의규정, 강의규정 아니잖아요. 그럼 당사자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면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으면 어느 게 우선해요? 관습이 우선하죠. 조문 잠깐 볼게요. 조문. 72쪽에 105조 보세요. 105조. 임의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으면 강행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 사유질서랑 상관없으니까.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그러니까 임의규정과 의사가 다르면 뭐가 우선한다고요? 의사가. 그럼 한 장 앞에 106조를 볼게요. 106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는 그 관습에 의한다. 그러니까 지금 조문상으로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으면 어느 게 우선한다고요? 관습. 근데 뭐라고 됐냐면 한마디가 더 들어가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는. 그럼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면 관습에 따라요? 의사에 따라요? 의사에.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였죠. 의사, 관습, 임의규정. 신의칙이라는 것은 뭐 신의성실의 원칙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자, 다 보셨고요. 문제 볼게요. 문제 보고 좀 쉬게요. 72쪽의 맨 밑에 갑은 을 소유의 X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 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옳은 것은. 그러면 계약은 X 토지에 성립이 된 거예요? Y 토지예요? X 토지죠. Y 토지는 잘못 쓴 거예요. 그럼 1번 매매 계약은 X 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정답이죠. 2번. 이런 문제 참 좋죠. 1번에 딱 답도 놔주고 나머지 건 안 받았는데 2번 보면 매매 계약은 Y 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틀려요. X 토지고요. 3번. X 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성립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착오 취소란 말 나와서는 안 된다고 했죠. 4번도 마찬가지예요. Y 토지의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만 착오 이유로 취소한다. Y 토지는 계약이 성립한 적도 없습니다. 5번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역시 틀렸어. X 토지에 성립이 되죠. 체크 플러스는 지금 전혀 보실 필요 없고요. 쉬었다가 의사표시 들어가죠.